강민준이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눈앞의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생후 6개월 된 딸 서연이가 청소부의 등에 낡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여자는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자는 조용한 자장가를 부르며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준의 가슴이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채 조여들었다. 이 평범한 여자가 그의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민준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던 딸이 낯선 여자의 등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겨우 5일 전에 고용한 청소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었고 거리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등의 천은 전문가처럼 묶여 있어 아이를 위한 안전한 둥지를 만들고 있었다. 미쳤어요. 민준이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넓은 방에 메아리 쳤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의 어조에 겁먹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펴며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손으로 등을 받쳤다. 얼굴은 평온했고 거의 고요했다. 이분은 김수진이었다. 40살의 여자로 평범한 얼굴과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강 회장님, 그녀가 흔들림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가씨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5번이나 침대에 눕히려고 했지만 더 심하게 울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 고통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소연이가 잠결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딸이 웃는 모습을 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딸을 봤을까? 아기 방을 지나가며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쓴 것 말고 함부로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어요. 그가 원했던 것보다 약하게 말했다. 떨어지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수진이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서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쳤다. 천은 단단하고 안전하게 묶여 있었다. 특별히 이런 경우를 위해 집에서 가져온 깨끗한 천이었다. 회장님, 저는 3명의 동생들을 키웠어요. 엄마가 2군데서 일하셔서 제가 돌봤어요. 아이를 올바르게 앉는 법을 알아요. 아가씨를 보세요. 민준이 봤다. 소연이는 정말 평온해 보였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다. 작은 파란 눈이 잠시 떠졌고 거기에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 물었다. 목소리가 더 조용해지고 거의 취약해졌다. 서연이는 계속 울어요. 제가 고용한 유모들은 아이가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계속 흔들었다. 아이들은 견딜 수 없지 않아요, 회장님. 그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뿐이에요. 따님은 아름답고 똑똑해요. 그저 곁에 있어줄 사람, 말을 걸어줄 사람,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이 알아차렸다. 수진이 무언가를 조용히 흥얼거리고 있었다. 단순한 멜로디였다. 그의 가슴이 고통스럽게 조였다.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소연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 지은이가 불렀던 자장가였다. 부르고 계신 그 노래는 뭐예요? 목이 조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아,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옛날 자장가예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민주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문틀에 기대야 했다.
지은이가 매일 저녁 불렀던 그 노래였다. 자라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딸이 태어난 후 불러주고 싶어 했던 그 노래였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소연이가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본 지 오래되어서요. 소연이가 바로 그 순간을 선택해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딸이 태어난 이후로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소리는 아름답고 동시에 가슴 아팠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박서연 박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치료 세션에 일찍 도착해서 전체 대화를 목격했다. 민준과 청소부 사이의 친밀함이 그녀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 씨,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거실 입구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매우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박서연 박사가 가죽 서류 가방과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42살의 우아한 여성으로 항상 완벽했고 비싼 옷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놀라서 약간 움찔하며 돌아섰다. 아, 박 박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박서연은 심리학자였고 대학 시절부터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비극 이후 그녀는 민준의 애도 과정을 돕겠다고 제안했으며 일주일에 3번 가정 세션을 진행했다. 그녀는 항상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돌보겠다고 지은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나가다가 일찍 들를까 했어요. 잘한 것 같네요. 이 상황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단호한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눈은 수진과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표정은 마치 매우 심각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았다. 민준 씨,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사 도우미가 일하는 동안 따님을 안고 있어요. 이건 모든 안전 및 아동 발달 권장 사항에 위배돼요. 수진은 박사의 비난하는 어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소연이를 더욱 꽉 안았다. 아기는 공기 중의 긴장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박사님.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가난한 아이를 고통받게 둘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청소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민준에게 직접 말했다. 민준 씨, 이것에 대해 긴급히 얘기해야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소연이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소연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데 어떻게 나쁠 수 있을까? 하지만 박 박사님, 그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소연이가 너무 많이 울었고 지금은 평온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안 보여요. 소연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의학적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소연이가 가족의 일부가 아닌 사람에게 너무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삶을 떠나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어요. 수지는 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박사의 말이 위협처럼 들렸다. 박사님,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가 괜찮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소연이 마침내 차가운 전문가적 미소로 그녀를 봤다. 당신의 의도가 좋은 건 확신해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위험을 알 수 없어요. 아동 돌봄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민주는 명백히 충격을 받았다. 소연은 항상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고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연이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민준 씨, 소연이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요. 소연이가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훌쩍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동으로 흔들기 시작하며 진정시키려 했다. 보세요, 소연이 지적했다. 즉각적인 의존성이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던 거예요. 민준 씨, 이 상황을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해요. 30분 후 민준은 소연과 서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이는 아기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라디오 모니터를 통해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딸의 모든 훌쩍임이 가슴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소연이 노트를 펴고 안경을 고쳐 썼다. 안도감을 다른 무언가와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소연이 마치 섬세한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지은을 잃었어요.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고 돌봄과 보호에 대한 필요를 느껴요. 청소부가 소연이를 돌보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소연의 말은 항상 복잡했지만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소연이가 평온한 것을 보고 기뻤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안도감을 더 깊은 무언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민준 씨, 저는 당신과 지은을 15년 넘게 알았어요. 당신들은 함께 완벽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돌아가신 지 겨우 5개월 만에 수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질문이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수진에 대해 무엇을 느꼈을까? 감사함? 안도감? 아니면 더 큰 무언가? 모르겠어요.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함, 소연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녀가 지은이 부르던 자장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민준이 침을 삼켰다. 소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 앞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마치 지은이 어떻게든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당신 아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 돌아온 것처럼 소연이 맞췄다. 이것은 외상적 상실의 경우에 매우 흔해요. 마음은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감정을 전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민주는 침묵했고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진짜라면요? 만약 제가 정말 그녀에 대해 무언가를 느낀다면요? 소연이 관대하게 미소 지었다. 여보, 5일밖에 모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거예요. 소연의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울렸다. 그의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수지는 가사 도우미이지 소연이의 유모가 아니에요. 집 청소에만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소연이가 울면요? 소연이 딱 소리를 내며 노트를 닫았다. 민준 씨, 아이들은 울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연이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런 의존성을 계속 허용하면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아기 방에서 라디오 모니터를 통해
울음이 계속 들렸다. 민주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리고 민준 씨, 소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이 제가 당신 둘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 기억해요. 저는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항상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약간 위로를 느꼈지만 여전히 깊은 곳에서 혼란스러웠다. 소연은 지은과의 연결고리였고 그가 잃어버린 삶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김 씨, 얘기할 게 있어요. 그녀가 흠없는 작업복을 입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회장님?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소연의 말이 주문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감사함은 사랑이 아니다. 감정적 전이. 인위적인 의존성. 아니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청소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연이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에 혼란과 고통이 드러났다. 하지만 회장님, 어제 아이가 너무 괜찮았어요. 김 씨, 당신은 청소부로 고용됐지 유모로 고용된 게 아니에요. 어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말이 그가 의도한 것보다 차갑게 나왔다. 그는 소연이 말하라고 리허설한 것을 정확히 반복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회장님. 더 이상 아기를 안지 않을게요. 민주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기가 울면 저나 돌보는 사람을 부르세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회장님. 수지는 어깨가 처진 채 서재를 나갔다. 민주는 혼자 남아 올바른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2시간 후 소연이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딸의 방으로 올라가 수진이 침대 옆에 서서 등 뒤로 손을 모으고 명백히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소연이는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얼굴은 빨갛게 되었고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왜 안아주지 않았어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를 부르라고 했어요. 아기가 울면요. 민주는 딸을 봤다가 수진을 봤다가 다시 소연이를 봤다. 상황이 터무니없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불렀어요, 회장님. 3번요. 당신이 전화 중이셔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민주는 수진이 서재 문을 두드렸을 때 고객과 통화 중이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안아주세요,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건 잊으세요. 지금 당장 안아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연이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즉시 진정되며 익숙한 포옹에 몸을 맡겼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귀청이 터질 듯했다. 민주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섞인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잘 작동하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미안해요, 김 씨, 그러면 안 됐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소연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저는 그냥 아이가 괜찮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채로 방을 나갔다.
다음 주 내내 민주는 수진이 서연이를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사이에서 동요했다. 서연의 지시를 엄격히 따른 날에는 서연이가 짜증을 내고 많이 울었다. 규칙을 완화한 날에는 딸이 평온하고 심지어 미소를 지었다. 금요일에 서연이 주간 세션을 위해 도착하여 최종 제안을 가지고 왔다. 민준 씨, 당신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들은 거실에 있었고 라디오 모니터를 통해 수진과 평화롭게 놀고 있는 서연이의 소리가 들렸다. 박 박사님, 수진이 잘 해내고 있어요. 민준 씨, 어제 수진이 떠났을 때 서연이가 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이가 그 여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건강하지 않은 강박적 애착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준 씨, 이렇게 강렬하고 배타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서연이 엄격한 표정과 전문 의상을 입은 50대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화영은 완벽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판사, 의사, 기업가들의 자녀를 돌봤어요. 서연이에게 정서적 독립성을 가르칠 거예요. 매우 엄격해 보이네요. 전문가예요. 민준 씨, 서연이와 부적절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으로 돌볼 거지만 적절한 경계 안에서요. 수지는요? 서연이 딱 소리를 내며 폴더를 닫았다. 수지는 떠나야 해요. 민준 씨, 모두를 위해서. 서연이는 그녀에게 계속 의존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배우지 못할 거예요. 민주는 배가 조이는 것을 느꼈다. 수진을 해고한다는 생각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박 박사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어요? 제가 지은에게 당신 둘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거 알잖아요. 당신이나 서연이에게 해가 될 일을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서연의 눈을 봤다. 그녀는 너무 진실되고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을 믿어요. 그럼 제가 사랑으로 이 말을 한다는 걸 알아요. 2시간 후 민주는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서연이를 안고 왔다. 아기는 낮잠에서 막 깨어났다. 김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서연이를 무의식적으로 흔들며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이를 돌볼 전문 유모를 고용할 거예요.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을요. 서연이가 수진의 손가락 놀이를 멈추고 마치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민준을 봤다. 알겠어요, 회장님. 저는 계속 청소할게요. 민준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사실은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 것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창백해졌다. 서연이는 긴장을 감지하고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회장님? 청소를 잘못했나요? 서연이를 잘못 돌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회장님. 민주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그와 리허설한 말을 반복했다. 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청소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그에게도 거짓으로 들렸다.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는 서연이를 흔들기만 했다.
언제 제가 떠나길 원하세요? 아마 일주일 후에.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물론 한 달치 전액을 지불할게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서연이가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더 크게 울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항상 당신 두 분의 행복을 빌게요. 그녀가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아가야. 서연이를 민준에게 건네고 뒤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서연이는 아버지 품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수진이 나간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준은 진정을 거부하는 딸을 안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창밖에서 서연은 입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장면을 지켜봤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이화영이 정확히 오전 7시에 검은 서류 가방과 메모장을 들고 도착했다. 마른 50대 여성으로 엄격한 묶은 머리와 흠 없는 옷과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강 회장님, 저는 이화영입니다. 박 박사님이 전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가 추천한 발달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예요. 민준은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수진이 금요일에 떠난 이후로 서연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려 했다.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다. 박 박사님이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했어요. 네, 회장님. 서연이는 부적절한 정서적 의존 패턴을 발달시켰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기조절 기술을 적용할 거예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다. 이화영 씨, 서연이는 최근에 꽤 어려웠어요. 화영이 안경을 고쳐 쓰고 노트를 펼쳤다. 정상이에요, 회장님. 아이들은 적절한 루틴이 없을 때 균형을 잃게 돼요. 2주 안에 서연이는 완전히 규율이 잡힐 거예요. 아기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는 깨어난 이후로 울고 있었다. 깨어난 이후로 울고 있어요. 예상된 일이에요. 박 박사님이 추천한 통제된 울음 기법을 적용할 거예요. 간섭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울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 자기 조절을 가르쳐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민준이 망설였다. 잔인하게 들렸다. 하지만 아기일 뿐인데요. 회장님. 바로 그런 생각이 버릇없는 아이들을 만들어요. 박 박사님이 과정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민준은 마치 뭔가 잘못하는 아이처럼 꾸중을 듣는 기분이 들었다. 화영이 서연이의 방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불안하게 그녀를 따라갔다. 아기는 울음으로 얼굴이 빨개진 채 침대에 있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더 크게 울며 손을 뻗었다. 화영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침대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다. 20분 동안 울고 있었어요. 프로토콜에 따르면 10분 더요. 그 다음 젖병을 줄게요. 민주는 딸을 안아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간섭하지 말라는 서연의 말을 기억했다. 아이가 고통받고 있나요? 아니요, 회장님. 배우고 있어요. 박 박사님이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했어요. 민주는 불안한 채로 방을 나갔다. 서재로 내려갔지만 서연이의 울음이 집 전체를 따라다녔다. 평범한 아기 울음과는 다른 소리였다.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2시간 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돌아갔다.
화영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고 소연이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이화영 씨,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거나 배고플 수도 있어요. 회장님, 소연이는 3시간 전에 먹었어요. 깨끗하고 건조해요. 이건 경계 테스트예요. 박 박사님이 설명했듯이요. 민주는 딸을 봤다. 소연이는 달랐다. 요구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패배한 절망의 울음이었다. 제가 안을 거예요. 그러시면 박 박사님에게 알려야 해요.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소연이를 안아 올리고 있었다. 아기는 그에게 몸을 기대며 조용히 훌쩍였다. 화영이 한숨을 쉬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박사님께 이 간섭을 알려드릴게요. 민주는 점점 이완되는 긴장된 작은 몸을 느끼며 딸을 흔들었다. 이화영 씨, 더 부드러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는 20년의 경험이 있고 자격 있는 심리학자의 권장 사항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너무 무서워 보여요. 박 박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정서적 투사예요. 아이에게 당신 자신의 감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는 마침내 울음을 멈춘 소연이를 계속 흔들었다. 하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다. 수요일에 소연이 주간 세션을 위해 와서 민준이 명백히 지친 것을 발견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민준 씨, 끔찍해 보여요. 화영과는 어때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얼굴에 손을 문질렀다. 모르겠어요. 박 박사님. 소연이가 괜찮지 않아요. 거의 울지 않지만 미소도 짓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해요. 정상이에요. 화영에게 적절한 방법에 대해 지시했어요. 소연이가 매우 버릇없었어요. 새로운 경계에 적응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예요. 몇 주라고요? 민준 씨, 당신은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화영은 많은 사례에서 제 파트너예요. 우리의 협력을 신뢰해야 해요. 민주는 화영이 소연의 직접적인 추천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 왜 둘 다 그렇게 조율된 것처럼 보였는지 설명했다. 그냥 소연이를 너무 오래 울게 놔둬요. 그건 우리가 소연이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프로토콜의 일부예요. 화영이 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저는 다음 단계를 안내해요. 소연이 더 가까이 다가와 민준이 앉은 의자의 팔걸이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웠다. 당신은 매우 긴장했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게 언제예요? 민주는 기억할 수 없었다. 지은이 죽은 이후로 그의 삶은 일과 집으로 줄어들었다. 기억 안 나요. 소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당신도 자신을 돌봐야 해요. 이렇게 지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소연의 손길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무례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명백히 과부하 상태예요. 소연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민준 씨, 저와 지은이 친구였던 거 기억해요? 항상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당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억해요. 비연애적으로요, 물론.
하지만 친구로서요. 당신을 오래 알아온 사람으로서요. 민주는 의자에서 움직이며 명백하지 않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 박 박사님,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감사할 필요 없어요. 소연이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이게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손짓이 너무 친밀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박 박사님, 제 생각에 당신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문장을 끝내기 전에 소연도 일어나서 그에게 키스하려고 했다. 민준이 충격받아 뒤로 물러섰다. 박 박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부끄러운 척하며 얼굴을 붉혔다. 미안해요, 민준 씨, 신호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당신이 애정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됐어요. 소연이 물러서며 당황한 듯 보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부적절했어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지은이 제가 당신을 돌보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민주는 도우려고 한 친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박 박사님, 당신은 놀라운 친구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은을 잃은 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해요. 소연이 전문적인 어조로 돌아왔다. 제가 일을 섞어서 미안해요. 우리 관계를 엄격히 치료적으로 유지합시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민준이 방을 나간 후 소연은 혼자 남았고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혹감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그녀를 거부하다니? 그녀가 그를 위해 한 모든 것 후에. 그리고 최악인 것은 만약 그 무지한 청소부가 자신을 제안했다면 그는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소연은 전화를 꺼내 화영에게 전화했다. 화영 씨, 프로토콜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민준이 여전히 너무 간섭하고 있어요. 소연이를 더 긴 시간 동안 울게 놔둬요. 그가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 봐야 해요. 전화 반대편에서 화영이 차갑게 동의했다. 그리고 화영 씨, 민준이 너무 많이 의문을 제기하면 즉시 저에게 전화해요. 치료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그와 함께 강화할게요. 소연은 잔인한 미소로 전화를 끊었다. 만약 민준이 그녀를 여자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심리학자로서 그녀를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소연이가 점점 더 나빠져야 했다. 수지는 강남 중심부에 있는 법률 사무소를 청소하고 있었을 때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다. 아동 발달에 관한 리포트가 보육원에서 노는 행복한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서 있었고 소연이를 생각했다. 민준의 집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기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수진 씨, 이리 올 수 있어요. 그녀의 감독관이 불렀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얼굴의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는 접수 데스크로 갔다. 수진 씨, 당신 일에 대한 불만을 받고 있어요. 정신이 산만하다고 해요. 죄송해요, 과장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를 바래요. 당신은 항상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신을 해고하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일로 돌아갔지만 소연이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민준의 집과 여전히 연락이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주영. 민준의 집에서 10년 넘게 요리사로 일한 박주영은 수진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그녀와 친구가 되다. 요리사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었다. 여보세요, 주영 언니.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어떻게 지내? 따뜻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잘 지내요, 언니. 서연이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전화 반대편에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아이고, 수진아. 좋지 않아. 새 유모가 매우 엄격해. 불쌍한 서연이가 거리 울지도 않지만 미소도 짓지 않아. 그냥 허공을 바라봐. 알겠어? 수지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은 걱정하시지만 그 심리학자가 정상이라고 말해. 서연이가 규율을 배우고 있다고. 무슨 심리학자요? 그 박서연 박사. 이제 거의 매일 와. 가끔 늦게까지 남아서 강 회장님과 얘기해.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심리학자가 왜 늦게까지 남아 있을까? 주영 언니, 부탁이 있어요. 소연이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 줄 수 있어요? 뭐든지요. 주영이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나는 간섭할 수 없어. 간섭이 아니에요. 무고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주영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약속해요. 통화 후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민준의 동네로 갔다. 거기서 일할 때부터 이웃집 직원 몇 명을 알고 있었다. 정문에서 이웃집 유모인 정미숙을 발견했다. 아, 수진아, 오래간만이야. 강 회장님 집 나왔다고 들었어. 응, 미숙아, 뭐 좀 물어봐도 돼? 강 회장님 집에서 이상한 거 들었어? 미숙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들었어. 응, 아기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울어. 그리고 가끔 강 회장님이 크게 말하는 소리 들려. 화난 게 아니라, 알지? 절망적인 것처럼.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없어. 이건 틀렸어 같은 거. 한 번은 여자와 말다툼하는 소리 들었어. 그 여자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했어. 심리학자나 새 유모일 거야. 응,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아기는 내가 있을 때 훨씬 덜 울었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차렸어. 수지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고마워하며 떠났다. 소연이가 괜찮지 않다는 게 분명했지만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전 직원일 뿐이었다. 거리를 걷다가 동네 우체부인 이진수를 만났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수진 씨, 강 회장님 집에서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안 해요. 이 선생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강 회장님 집에서 이상한 거 알아차리셨어요? 진수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알아차렸죠. 그 심리학자가 이제 거의 매일 와요. 가끔 늦게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강 회장님이 점점 더 지쳐 보여요. 무슨 심리학자요? 비싼 차 타는 우아한 여자요. 모든 사람한테 마치 집주인처럼 말해요. 수지는 고마워하며 계속 걸었지만 이제 새로운 의심이 생겼다. 심리학자가 왜 민준의 집에 그렇게 자주 있어야 할까? 토요일 아침 수지는 동료와 교대를 받고 민준의 동네로 갔다. 핑계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친구를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진짜 목표는 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작은 광장에 자리를 잡았다.
더운 날이었고 많은 창문이 열려 있었다. 오전 10시쯤 움직임을 봤다. 화영이 정문으로 나와 차에 탔다. 수지는 그 순간을 이용해 더 가까이 갔다. 집에 다가가자 2층 열린 창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강도로 보아 말다툼인 것 같았다. 박 박사님,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요. 여자 목소리가 더 조용하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정상적인 과정. 정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내 딸이 괜찮지 않아요. 더 이상 미소 짓지도 놀지도 않고 거의 울지도 않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자 목소리가 더 크게, 짜증나게 들렸다. 민준 씨, 치료를 의심할 때마다 계속할 수 없어요. 무슨 치료요? 소연이는 아기예요. 환자가 아니에요. 여자 목소리가 더 들리게 됐다. 당신은 소연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요.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해요. 불안정? 내 딸이 작은 유령으로 변했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감정이 방해하게 놔두고 있어요. 제 감정은 아버지로서 제게 남은 전부예요.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다. 민준 씨, 저는 당신과 소연이를 위해 최선을 원할 뿐이에요. 당신이 고통받는 걸 알아요. 왜 제가 모든 걸 조율하게 하지 않아요? 화영의 일을 더 가까이서 감독할 수 있어요. 수지는 창문에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빨리 물러났다. 박서영과 민준이 조작당하고 있고 서연이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의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들었다. 돌아가면서 수지는 들은 것에 대해 생각했다. 민준은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부모 본능이 잘못됐다고 설득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박서연 박사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집에서 일할 때를 기억하며 민준의 서재 책상에서 명함들을 봤던 것을 떠올렸다. 만약 소연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그녀는 주영에게 다시 전화했다. 주영 언니, 미안하지만 또 귀찮게 해요. 강 회장님 심리학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아, 수진아. 한 번은 강 회장님이 거기 전화하라고 나한테 시켰어. 은행 근처 그 고급 비즈니스 센터에 있어. 수진은 그곳을 알았다. 성공한 전문가들만 일하는 비싼 빌딩이었다. 고마워요, 주영 언니. 그리고 또 뭔가 알아차리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그 박사가 여기 너무 자주 있어. 어제 밤 10시까지 남아 있었어. 그리고 불쌍한 서연이. 거의 소리를 안 내, 항상 겁먹은 것처럼 보여.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가 겁먹고 있다. 생후 6개월 아기가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결정을 내렸다. 월요일에 직접 서연의 사무실을 조사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의료 상담을 핑계로 감독관에게 휴가를 요청했다. 시내로 버스를 타고 가서 서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빌딩은 정말 고급이었고 대리석과 비싼 마감재가 있었다. 명부에서 찾았다. 박서연 박사, 심리학, 2층. 올라가서 우아한 작은 대기실을 발견했다. 책상 뒤에 20살이 안 돼 보이는 매우 젊은 여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실례해요. 박서연 박사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제 고용주가 어린 아기가 있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어 안도한 것 같았다. 네, 예약을 원하세요? 사실은 박사님이 어린아이들 다루는 경험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접수원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보세요. 박서연 박사는 아동을 보지 않아요. 애도와 성인 관계 전문가예요. 애도와 관계지 아동 발달이 아니고요? 네, 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과 일해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한 달 전에 여기서 일 시작했어요.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애도 전문가가 왜 아기 양육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환자가 많이 보시나요? 여자가 마치 비밀을 공유하려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좀 이상해요. 3주 전부터 거의 모든 환자를 취소했어요. 매우 특별한 한 케이스에 전념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케이스요? 네, 오래 알아온 남자 호랍이래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수지는 평범한 관심인 척했다. 와, 정말 헌신적이네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말하기로 했다. 명백히 경험이 없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이 그 환자를 보기 시작한 후로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계속 그에 대해 얘기해요. 새 옷도 샀고 항상 아주 차려입고 사무실보다 그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접수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저희끼리요. 심리학자가 환자 집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진이 동의하고 일에 감사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떠났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고 보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웠다. 소연은 민준에게만 전념하기 위해 다른 환자들을 취소했다. 그의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소연이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나머지 오후를 인터넷 카페에서 아동 발달과 심리적 조작 기술에 대해 조사하며 보냈다. 발견한 것이 그녀를 더 겁나게 만들었다. 민주는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학대의 희생자였다. 소연은 아내를 잃은 후에 그의 취약성을 이용해 그의 결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요 희생자는 소연이었다.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으로 방치되고 심리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수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누가 그녀를 믿겠는가? 존경받는 심리학자를 고발하는 실직한 청소부. 민준과 직접 얘기해야 했다. 위험했지만 소연이는 계속 고통받을 수 없었다. 수요일에 수지는 가족 응급 상황을 핑계로 일에 가지 않고 민준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주영에게 물어봐서 한번 서류를 가져다줘야 했던 주소를 알고 있었다. 민준의 비서 윤정숙이 그녀를 보고 놀랐다. 수진 씨, 여기서 뭐 해요? 정숙 씨, 강 회장님과 얘기해야 해요. 소연이에 대한 거예요. 비서가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수진에게 친절했고 그녀가 집에서 일할 때 아이를 얼마나 돌봤는지 알고 있었다. 잠깐만요. 만날 수 있는지 볼게요. 정숙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수진은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다음 비서가 돌아왔다. 5분 드릴 수 있대요.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책상 뒤에 있었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 보였다.
살이 빠졌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지쳐 보였다. 회장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김씨,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회의가 있어요. 회장님, 소연이가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얼굴에 손을 문질렀다. 김씨, 내 딸에 대해 와서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더 이상 당신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민준이 일어섰고 화가 났지만 명백히 동요했다. 김씨, 소연이는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돌보고 있어요. 화영은 20년의 경험이 있고 박서연 박사는 면허 있는 심리학자예요. 무기력하고 겁먹게 만드는 전문가들요. 작은 유령으로 만들고 있어요. 유령이라는 단어가 민준을 멈추게 했다. 그게 바로 소연에게 소연이를 묘사한 방식이었다.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될 때였다. 왜냐하면 조사했어요, 회장님. 이웃들과 얘기했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얘기했어요. 모두 뭔가 잘못됐다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조사했다고 민준이 창백해졌고 화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다. 박서연 박사 사무실에도 갔어요. 회장님, 그녀는 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인 애도 전문가예요. 민준은 침묵했고 정보를 처리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해 다른 모든 환자를 취소했어요. 집에 늦게까지 남아 있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접수원이 말해줬어요, 회장님. 박서연 박사는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서 소연이에 대한 당신 결정을 통제하고 있어요. 민준이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 보였다. 김씨, 더 이상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박사님은 항상 옳아 보이지만 소연이는. 하지만 소연이가 괜찮을 때와 아닐 때를 아세요. 당신은 아버지예요. 수진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책상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 지은 씨를 잃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알아요. 혼란스럽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발 당신의 고통이 소연이에게 해를 끼치는 데 이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민준이 그녀를 봤고 그의 눈에 처음으로 아내가 죽은 이후로 진짜 의심이 보였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요? 만약 제가 조종당하고 있다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항상 아셨어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소연이 마치 긴급히 불린 것처럼 급하게 들어왔다. 민준 씨, 메시지 받았어요. 무슨, 수진을 보고 멈췄다. 소연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얼음물 샤워 같았다. 이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 박사님, 전화한 게 제가 아니라 민준이 시작했다. 민준 씨, 그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소연이 끼어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어요. 수지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거죠? 소연이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준에게만 말했다. 여보, 그녀를 떠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명백히 해고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민준은 한쪽을 봤다가 다른 쪽을 봤고 명백히 내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박 박사님,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지도. 민준 씨, 소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전화해서 전 직원이 고발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경고했던 상황의 종류예요. 수지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숙이 소연에게 전화했지 민준에게 한 게 아니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소연이에게 가세요. 그녀를 자세히 보고 당신 마음에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아이인지요. 수지는 누군가 그녀를 맡기 전에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여전히 소연이 민준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죠. 그녀가 어떻게 당신 감정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조작의 종류예요. 수지는 빌딩을 나서며 말로는 소연이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민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심리적 조작보다 강할 것이라고 희망할 수밖에 없었다. 목요일 이른 아침 소연이가 화영을 걱정시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화영은 새벽을 기다렸다가 소연에게 전화했다. 박사님, 소연이에게 뭔가 이상해요. 새벽부터 매우 이상해서요. 정확히 어떻게 이상한데요? 제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울지도 미소 짓지도 않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여요. 소연은 반대편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것이었다. 화영 씨, 이건 심각해요. 전문가에게 전화할게요. 그 다음 민준에게 연락할게요. 1시간 후 소연은 민준의 사무실에 전화했다. 민준 씨, 긴급히 집에 와야 해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증상이요? 민준이 걱정하며 책상에서 일어났다. 반응성 애착 장애의 징후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이미 전문가를 불러서 진찰하게 했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가겠어요. 민준이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소연이 50대의 우아한 남자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정교한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 씨, 이분은 최영철 박사예요.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발달 전문가예요. 복잡한 케이스에서 저와 함께 일해요. 영철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님, 소연이를 진찰했는데 그림이 걱정스럽습니다. 심각한 반응성 애착 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평범한 언어로 말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능력을 잃었을 때예요. 소연이 설명했다. 보통 보호자의 외상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요. 민준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수진 때문에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강 회장님. 잘못 관리된 상황의 결과예요. 영철이 동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어요. 무슨 치료요? 영철이 가방을 열고 몇몇 공식 문서를 보여줬다. 아동 애착 장애 전문 클리닉이 있어요. 단기 치료적 입원으로 일해요. 입원이요. 민준이 창백해졌다. 아직 아기인데요. 바로 그래서예요. 소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얼마나 오래요? 영철이 문서 중 하나를 봤다. 표준 프로토콜은 3주에서 4주예요. 소연이는 통제된 환경에서 애착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자극을 받을 거예요.
민주는 딸을 보러 위층으로 뛰어갔다. 소연이는 그가 본 것 중 가장 조용한 침대에 있었다. 그가 다가가도 반응하지 않고 빈 표정으로 천장을 계속 바라봤다. 소연아, 아빠야, 아가, 반응 없음. 움직임도 없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보이시죠? 화영이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래서 입원이 긴급해요. 영철이 문에 나타났다. 강 회장님,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나는 매일이 그림을 영원히 악화시킬 수 있어요. 민주는 2시간을 질문하고 두 번째 의견을 요구하고 선택지를 이해하려고 보냈다. 영철은 완벽한 자격, 다른 성공 사례 문서, 상세한 기술 설명을 보여줬다. 소연은 영철의 일을 수년 동안 알고 있고 그의 방법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강화했다. 결국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소연이를 보며 민주는 항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매일 방문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강 회장님. 치료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치료 시간을 존중해야 해요. 2시간 후 민주는 강남 남쪽의 우아한 클리닉까지 개인 구급차를 따라갔다. 장소는 잘 손질된 정원과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있는 5성 호텔 같았다. 클리닉은 조용했지만 영철은 혁신적인 진정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신경제조직 과정 중에 깊은 이완 상태에 있어요. 민주는 소연이를 하얀 멸균된 방까지 데려갔다. 그녀를 모니터로 둘러싸인 병원 침대에 눕혔다. 강 회장님, 처음 며칠 동안은 방문이 특정 시간으로 제한될 거예요. 의료 감독 하에요. 왜요? 외부 정서적 자극이 애착 회복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민주는 방 창문을 통해 봤다. 소연이를 아기에게는 불필요해 보이는 장비에 연결하고 있었다. 이 기계들이 정말 필요한가요? 치료 중 신경 기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에요. 안전 프로토콜이에요. 클리닉을 나가면서 민주는 자신의 딸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정의 무게가 압도적이었다. 소연이 조용히 그를 집까지 데려다줬다. 주차하자 그녀가 말했다. 옳은 일을 했어요, 민준 씨. 옳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소연이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았다. 민준 씨, 당신은 놀라운 아버지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소연이를 위해 내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이 가면 뒤에서 소연은 내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민주는 처음 이틀 동안 소연이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매번 15분씩만 항상 관찰하는 간호사와 함께였다. 본 것이 그를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소연이는 전보다 더 무기력했다.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가 다가가도 눈을 움직이지 않았다. 끊임없는 졸음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셋째 날 방문을 위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했다. 강 회장님, 소연이가 어제 치료에 대한 부작용 반응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방문을 중단해야 해요. 무슨 부작용이요? 민준이 걱정하며 일어섰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봤다. 마지막 방문 후 극심한 동요의 에피소드요. 의사는 당신의 존재가 치료 과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방해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아버지예요. 바로 그래서예요, 강 회장님. 애착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치료 중에 가족 자극으로 혼란스러워져요. 민주는 화가 나고 전화로 소연에게 전화하며 클리닉을 나갔다. 박 박사님, 소연이를 보게 해주지 않았어요. 제 존재가 치료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민준 씨,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게 아니에요. 박 박사님. 불가능해요. 제 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치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진정해요. 내가 영철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1시간 후 소연이 다시 전화했다. 민준 씨, 영철과 얘기했어요. 소연이가 정말 심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치료에 반응하고 있는 거래요.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신경 제조직에 저항하고 있어요. 그녀처럼 심한 케이스에서는 정상이에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영철은 몇 일 더 방문 없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 점진적으로 재개할 수 있어요. 며칠이요? 제대로 본 지 이미 3일이나 지났어요. 민준 씨, 과정을 믿어야 해요. 당신이 절망적인 거 알지만. 박 박사님, 한 가지만 대답해줘요. 이런 치료를 전에 본 적 있어요? 약간의 침묵이 있었다. 봤어요. 그리고 효과 있어요. 민준 씨, 인내심만 필요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빈 집을 돌아다니며 소연이의 방을 지나 그녀가 배우지도 못한 장난감들을 보았다. 옷장 서랍에서 소연이가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을 발견했다. 수진이 등에 안고 있던 때 찍은 것이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새벽 3시에 클리닉으로 차를 몰고 갔다. 딸이 있는 건물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장소는 완전히 조용했다. 아이 소리도, 아기 울음소리도 없었다. 아동 발달을 치료하는 클리닉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민주는 주차장에 남아 어두운 창문들을 보며 소연이가 어디 있는지 추측하려 했다. 바로 그때 뭔가를 깨달았고 그의 피가 얼었다. 5일 동안 클리닉을 관찰했지만 한 명의 아이도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6째 날 민주는 소연이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로 결심하고 클리닉에 왔다. 최 박사님, 딸의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영철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전문적인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강 회장님, 소연이는 제 조직 프로토콜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박사님, 존중을 담아 말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슨 약을 주고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자극이요? 영철이 망설이며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다. 적응형 감각 치료, 점진적 신경가소성 자극을 사용하고 있어요. 민준이 끊었다. 박사님, 저는 행정 분야에서 일해요. 누군가 기술적 전문 용어로 저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할 때를 알아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원해요. 민준의 짜증이 영철을 명백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님, 치료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녀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요. 불가능해요. 의료 기밀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요? 저는 그녀의 아버지예요. 무슨 프로토콜이 제 딸의 치료를 지켜보는 것을 막나요? 영철이 명백히 짜증이 나서 일어섰다. 강 회장님, 우리 일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전문가를 찾으셔도 됩니다. 위협이 민준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6일 동안 여기서 다른 아이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영철이 명백히 긴장했다. 동시에 적은 케이스만 다뤄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현재 몇 케이스요? 각 상황은 매우 특별해요.
박사님, 지금 몇 명의 아이를 치료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는 서연이만요. 민주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제 딸만을 위해 클리닉 전체를 열었다고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영철이 시계를 봤다. 강 회장님, 다른 미팅이 있어요. 다른 날 얘기할 수 있어요. 회피가 민준에게 마지막 빨대였다. 박사님, 지금 제 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해요. 오늘은 불가능할 거예요. 민준의 위협이 영철을 명백한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강 회장님, 간섭하려고 하면 당신이 불안정한 아버지라고 신고해야 할 거예요.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현실이에요. 소연이를 돌보기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전한 의료 문서가 있어요. 제가 신고하려고 하면요? 영철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호라비가 가사 도우미에게 집착했다는 이유로 딸의 치료를 해치려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의심스러운 채로 클리닉을 나왔다. 차 안에서 소연에게 전화했다. 박 박사님,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최 박사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낼 거예요. 민주는 밤새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그는 절대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몇 주 전에 버렸던 번호로 전화했다. 김 씨, 민준입니다. 반대편에서 놀란 침묵이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네, 김 씨,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회장님.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1시간 후 수진이 명백히 긴장했지만 걱정하며 도착했다. 회장님,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민주는 모든 것을 말했다. 2번, 이상한 클리닉, 완전한 침묵, 영철의 회피, 그의 소연에 대한 점점 커지는 의심들. 수진은 점점 더 창백해지며 조용히 들었다. 회장님, 당신이 설명하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납치예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그들은 모든 문서, 모든 공식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회장님, 말할 게 있어요. 당신에 대한 걱정을 멈춘 적이 없어요. 어떻게요? 여기를 떠난 후 한 여자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박서연 박사의 전 접수원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당신을 찾았어요? 박 박사가 호라비를 치료하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해고당했을 때 조사했대요. 제가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알아내고 저를 찾았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박 박사에게 패턴이 있대요. 아내를 잃은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했대요.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항상 고통받아요. 그녀가 알았던 케이스에서는 아이가 위탁 가정에 보내졌대요. 민준이 일어나서 손을 머리에 문질렀다. 김씨, 오늘 당장 소연이를 거기서 꺼내야 해요. 하지만 클리닉에 가서 스캔들을 일으키면 당신이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증거가 필요해요.
수진이 빠르게 생각했다. 회장님, 박 박사가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죠?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해요. 당신이 그녀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척하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진짜 계획을 드러내게 하세요. 민준이 찡그렸다. 김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건 소연이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녹음하면서요. 민준이 수진의 눈을 받고 결단력과 용기를 보았다. 소연이를 돌볼 때 보여줬던 것과 같은 힘을.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거예요? 회장님, 저는 그 아이를 제 딸처럼 사랑해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민주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고마워요, 김씨,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이제 우리 아이를 구합시다. 우리라는 단어가 민준의 가슴에 희망의 약속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은 일요일 오후에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취약함을 담았다. 박 박사님, 일요일에 방해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안 좋아요. 당신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소연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걸 인정하다니 잘했어요. 내가 갈까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박 박사님, 저에게 그렇게 참을성이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소연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복도에서 녹음할 준비가 된 전화를 가지고 숨어있던 수진과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기억하세요, 회장님. 진짜 계획에 대해, 클리닉에 대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이기하게 만들어야 해요. 만약 의심하면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자신 있어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소연이 도착했을 때 민주는 길을 잃고 감사하는 표정으로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박 박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너무 외로워요. 소연이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여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나랑 같이 앉아요. 민준이 소파를 가리켰다. 이해하는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있어요. 소연은 명백히 친밀함에 만족하며 매우 가까이 앉았다. 민준 씨, 저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었어요. 항상 있을 거예요. 알아요. 모든 것을 돌봤어요. 소연이를, 저를. 지은이 원했던 것처럼요. 소연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지은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더 이상 여기 없어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때로는 당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요. 마치 배신인 것 같아요. 배신이 아니에요. 민준 씨, 인생이에요. 소연이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지은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민주는 개방을 이용했다. 소연이는요? 이별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했나요? 소연이 약간 전문적인 어조로 돌아가며 물러섰다. 정확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영철이 몇 주 안에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장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녀가 발달시킨 문제적 애착 없이요. 그녀의 발달을 방해했던 의존성 없이요. 민주는 생각하는 척했다. 수진과 가졌던 것 같은 의존성이요. 소연이 혐오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요. 그 여자가 소연이의 정서적 미래를 거의 파괴했어요. 하지만 수진과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요. 인위적인 행복이에요. 민준 씨, 건강한 발달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필요에 기반한 거예요. 복도에서 수진은 모든 단어를 녹음하며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소연이 점점 더 편안해지며 계속했다.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해요. 민준 씨, 내가 우연히 당신 인생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었다고요? 지은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게 했어요. 당신이 부적절하게 집착하는 걸 봤을 때 행동해야 했어요. 민주는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통제했다. 만약 제가 당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소연이 자신 있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애도 중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도에 더 수용적이에요. 특히 심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때요. 인정이 명백했다.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몇 명을 도왔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소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요? 민준 씨, 지은이 살아있을 때도 항상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소연의 인정이 방의 폭탄처럼 울렸다. 민주는 뭔가를 예상했지만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지은이 살아있을 때도 항상 저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고요. 소연은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민준 씨, 감정은 나타날 시간을 선택하지 않아요. 수년간 싸웠어요. 지은은 알았나요? 지은은 매우 순진했어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그녀가 죽었을 때 마침내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을 얻을 기회였군요. 소연이 결연한 빛으로 눈을 들었다. 당신을 올바르게 돌볼 기회였어요. 소연이는요? 그녀는 당신 계획에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소연이 한숨을 쉬며 명백히 짜증이 났다. 소연이는 합병증이었어요. 지은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어요. 제 목표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입원시키고 싶었군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부 영향으로부터 떨어져서 소연이는 더 관리 가능해질 거예요. 관리 가능하다고요? 덜 문제적이고 덜 요구적이에요. 영철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복도에서 수지는 얼굴로 분노의 눈물이 흐르며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면요, 민준이 물었다. 소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대안이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더 잘 다루는 전문 가정들이요. 제 딸을 저로부터 빼앗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민준 씨, 당신 스스로 소연이를 보는 것이 지은을 기억나게 하지 않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일 거예요. 소연의 냉정함은 끔찍했다. 언급했던 다른 케이스들은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 명은 잘 적응했고 다른 것은 어떤 상황은 더 최종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민주는 구토할 것 같았다. 최종적인 해결책이요. 소연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민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여보, 왜 우리가 슬픈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장애물 없이, 합병증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민준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박 박사님, 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소연이 거부에 화를 냈다.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 딸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 딸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딸은 정확히 제가 계획한 대로 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간섭하려고 하면 당신이 불안정한 아버지라고 신고할 거예요.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현실이에요. 소연이를 돌보기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전한 의료 문서가 있어요. 제가 신고하려고 하면요? 소연이 차갑게 웃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호라비가 가사 도우미에게 집착했다는 이유로 딸의 치료를 해치려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당신이 방금 인정한 모든 것의 완전한 녹음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수진이 전화를 높이 들며 물었다. 소연이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창백해졌다. 저를 녹음했어요? 모든 인정, 모든 위협, 조작에 대한 모든 폭로를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박 박사님,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허가 없는 녹음이에요.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박사님,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심리적 조작과 아동 납치와 관련된 경우요. 소연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집착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책임질 거예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민준을 받고 그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잃은 것을 보았다.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 저 없이는 소연이를 돌볼 수 없어요. 민준이 연민과 혐오가 섞인 채로 그녀를 봤다. 박 박사님,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당신을 신뢰한 거예요.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떨어졌다. 소연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갔다. 민준과 수진은 소연이를 구할 증거를 가지고 혼자 남았다.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오러 갑시다. 수진이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민준과 수진이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전화가 울렸다. 소연이었고 목소리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민준 씨, 내 인생을 파괴했어요.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소연의 말에 담긴 분노가 민준의 피를 얼게 만들었다. 박 박사님, 당신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우리는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진실. 이렇게 저를 굴욕시키고 영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은 수진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했다. 박 박사님, 소연이를 돌려주고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아직 피해를 최소화할 시간이 있어요. 최소화. 제 경력은 끝났어요. 제 명성은 파괴됐어요. 그건 당신 행동의 결과예요. 결과라고요? 그럼 당신 행동의 결과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위협인가요? 약속이에요.
경찰에 그 녹음을 주면 한 가지를 보장해요. 다시는 소연이를 보지 못할 거예요. 수진이 민준의 손에서 전화를 가져갔다. 들어요. 아픈 여자. 소연이에게 손대면. 아, 하녀가 말하기로 결정했네요. 소연이 목소리에 독을 담아 끊었다. 당신이 어떤 승리를 달성했다고 정말 생각해요? 당신은 단지 사소한 가사 도움이에요. 코를 들이밀면 안 되는 고대요. 당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범죄자. 저는 존경받는 의사예요. 당신은 사소한 가사 도움이에요. 하지만 알아요? 지금 뭘 할 거냐고요? 소연이를 여기서 멀리 데려갈 거예요. 당신도, 경찰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민준과 수진이 절망적으로 서로를 봤다. 완전히 미쳤어요. 회장님, 절망적인 사람들은 어떤 미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녀보다 먼저 클리닉에 도착해야 해요. 그들은 달려나갔다. 차 안에서 민준이 고속으로 운전하는 동안 수진은 클리닉에 전화하려고 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쁜 징조예요.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서현의 차가 입구 앞에 삐뚤어지게 주차되어 있었다. 정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논쟁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수진이 따르는 동안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메인 복도에서 흥분한 간호사들과 직원들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간호사에게 물었다. 박사님이 비명을 지르며 도착해서 즉시 아기를 데려가라고 요구했어요. 최 박사가 아기를 넘기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케이스에 대한 완전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기 방에요. 하지만 선생님. 민주는 그녀가 끝내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을 따라 복도를 뛰어갔다. 소연이의 방에 도착하자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다. 소연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안고 있었고 영철이 아이를 넘기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박 박사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소연이 소리쳤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소연이를 잘못 잡고 있어서 팔이 압력으로 빨개지고 있었다. 민준 뒤에 수진이 나타났다. 박사님, 아이를 다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이었다. 소연이를 잘못 잡고 있어서 명백히 고통스러워했다.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소연이 창문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녀를 당신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민준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소연이 위협적으로 소연이를 흔들었다. 거기 서요. 가까이 오면 저는. 박 박사님, 소연이를 보세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얼마나 겁먹었는지 보세요. 영철도 가까이 가려고 했다. 박 박사님, 차분히 해결합시다. 아기를 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소연이 분노로 그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겁쟁이에요. 중요할 때 포기하는군요. 민주는 주의가 분산된 것을 이용해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소연이 알아챘다. 멈추라고 경고했어요. 바로 그때 혼란으로 경고받은 클리닉 경비들이 문에 나타났다. 부인, 아기를 놓아주셔야 해요. 소연이 주위를 둘러보고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표정이 더욱 위험해졌다. 가까이 오면 끔찍한 일을 할 거예요. 맹세해요. 위협이 너무 끔찍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모두가 멈춰서 소연이 여전히 위험하게 소연이를 안고 비상구로 가는 것을 지켜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누군가 따라오면 그녀를 놓칠 거예요. 위협이 너무 끔찍했다. 모두가 서서 소연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민주는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다. 뭔가를 해야 해요. 소연이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경비들은 길을 잃었고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 아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수진이 빠르게 생각했다. 회장님, 그녀는 뒤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먼저 거기 도착하면. 민준이 즉시 이해했다. 당신들은 여기 남으세요. 협상하려는 것처럼 소음을 내세요. 우리가 돌아서 갈게요. 민준과 수진은 소연보다 먼저 뒷문에 도착하려고 대체 경로로 뛰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며 소연의 비명이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다.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민준과 수진은 소연이를 안고 나가는 순간 뒷문에 도착했다. 박 박사님, 민준이 소리쳤다. 그녀가 그들이 거기 도착한 것에 놀라서 돌아섰다. 어떻게? 박 박사님, 제발,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이를 잘 보세요. 매우 겁먹고 돌봄이 필요해요. 사실이었다. 소연이는 다르게 울고 있었다. 순수한 공포의 울음. 떨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녀는 괜찮아요. 소연이 주장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다. 소연이는 저나 수진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순간 소연이 안고 있는 아이를 봤다. 소연이는 정말 패닉 상태였고 떨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다. 저는 그저 당신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박 박사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계속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거부당했다고 느꼈고, 그게 매우 아프다는 것을요. 수진도 반대편에서 가까이 왔다. 박사님, 아직 이것을 올바르게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소연이를 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소연이 다시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소연이 하나를 받다가 다른 하나를 받고 명백히 내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 소연이가 절망의 절정에 수진에게 손을 뻗었다. 엄마, 아기가 훌쩍임 사이에 중얼거렸다. 소리가 모두의 가슴을 부쉈다. 심지어 소연도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소연이를 봤다가 민준을 봤다가 수진을 봤다. 순간 분노의 가면이 사라지고 깊이 불안한 여자를 보여줬다. 저는 그저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랑받을 수 있어요. 박 박사님. 하지만 강제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조종해서가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다. 소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로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체포될 거예요. 아마도요.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소연이를 주면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거예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소연이를 봤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그 순진한 파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미안해,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천천히 소연이 소연이를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의 품에 닿는 순간 소연이는 즉시 진정됐다.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민준이 다가가서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안녕, 아가야.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소연이가 그를 보고 처음으로 며칠 만에 약하게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고 민준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저한테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감동했다. 정말요. 수진도 눈물을 통해 미소 지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경찰이 도착해서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발견했다. 활동적인 인질 상황 대신 바닥에 앉아 우는 여자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옹하는 가족을 봤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경사가 물었다. 민준이 녹음이 있는 전화를 보여줬다. 이 여자가 저와 제 딸을 심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불필요한 의료 입원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오늘 제 딸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어요. 경관이 녹음의 일부를 들었고 거기에 고정된 인정에 감명받았다. 부인, 침묵할 권리와 변호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소연이 빨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말하기 전에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어요. 대답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이죠, 부인. 당신의 권리예요. 소연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영철이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당신은, 박사님, 경사가 그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민준이 영철을 가리켰다. 그는 공범이에요. 진짜 의료적 필요 없이 제 딸을 입원시켰고 그녀의 지시를 따랐어요. 영철이 방어하려고 했다. 저는 의사예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가 무기한으로 소연이를 입원시키기 위해 돈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녹음을 들었다. 박사님, 당신도 증언을 위해 우리와 함께 가야 해요. 영철이 끌려가는 동안 구급차가 소연이를 진찰하기 위해 도착했다. 응급요원이 아이를 꼼꼼히 진찰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스트레스로 약간 탈수됐지만 심각한 건 없어요. 감정적으로는요? 민준이 물었다. 전문가가 미소 지었다. 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회복력이 있어요. 사랑과 적절한 돌봄으로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민준이 여전히 보호하듯 소연이를 안고 있는 수진을 봤다. 김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딸을 구했어요. 우리가 함께 구했어요, 회장님. 경사가 민준과 얘기하기 위해 다가왔다. 강 회장님, 서에서 완전한 진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물증으로 녹음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경사님. 그들이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될 건가요? 가진 증거로 그녀는 심리적 조작, 납치 미수, 직업의 불법적 수행에 대해 책임질 거예요. 이건 심각한 케이스예요. 의사는요? 공모, 사기, 직업의 불법적 수행. 그도 책임질 거예요. 민준이 엄청난 안도감으로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한 달 후 소연의 체포 후 민준은 거실 바닥에서 소연이에게 새로 산 장난감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했다. 봐, 공주님. 음악을 연주하는 딸랑이야.
소연이는 진지하게 그를 관찰했지만 큰 열정은 없었다. 민준이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장난감을 정리하던 수진이 그의 낙담을 알아챘다. 회장님, 소아과 의사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미소 짓는 것처럼 저에게 미소 짓지 않아요. 사실이었다. 소연이는 수진에게 잘 반응했지만 여전히 민준에게는 조심스러웠다. 정상이에요, 회장님.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명백히 화가 난 채로 소파에 앉았다. 만약 그녀가 다시는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제가 우리 관계를 영원히 망쳤다면요? 수진이 그 옆에 앉았다. 말해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유대를 강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수천 개의 장난감을 사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민준이 카페투에서 노는 딸을 받고 무심코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잊지 않아요, 회장님. 그냥 너무 애쓰고 있어요. 수진이 소연이를 안아서 민준에게 더 가까이 데려왔다. 소연아, 여기 아빠 봐. 아이가 민준을 봤지만 수진을 볼 때 보이는 기쁨의 표현 없이. 민준이 소연이가 만지도록 손가락을 뻗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봤죠? 여전히 저를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내심으로 지나갈 거예요. 수진이 생각했다. 그녀가 항상 좋아했던 자장가를 부르는 건 어때요? 여기서 일할 때 당신이 부르던 거요? 그거요. 하지만 멜로디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수진이 항상 소연이를 진정시켰던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점점 민준이 그녀에게 합류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불협화음이었지만 점점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멜로디를 만들었다. 소연이가 놀기를 멈추고 둘 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효과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들은 계속 노래했고 민준은 소연이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냥 그녀와 함께 있었다. 바로 그때 일어났다. 소연이가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짜 미소로 민준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저한테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감동했다. 정말요. 수진도 미소 지었다. 민준이 이제 자연스럽고 차분한 움직임으로 소연이를 안았다. 안녕, 우리 공주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소연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반대로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인 것처럼. 민준이 감사의 눈빛으로 수진을 봤다. 다시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냥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소연이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민준은 딸과 진정한 연결을 느꼈다. 그들 앞에 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